두 하녀의 살인. 1933년 2월 2일 프랑스 르망의 은퇴한 변호사 르네 랑슬랭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와 딸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도 아내와 딸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사위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집에서 유일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던 곳은 2층 하녀방.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집 뒤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랑슬랭 부인 레오니와 딸 준비에브의 시체가 처참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알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두피와 귀 일부도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하녀인 파팽 자매 크리스틴과 레아도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두 자매는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침대에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 누워있던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으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에 따르면 랑슬랭 부인과 딸이 살아있을 때 눈알을 뽑았으며 망치와 부엌칼을 사용해 몸을 난도질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후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잔혹한 살인 방식과 그 가해자가 두 젊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가혹한 노동 조건과 계급 간의 갈등 등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파팽 자매의 가족사는 이미 비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폭행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매는 일찍부터 고아원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라야 했고 이후 어머니에게 착취당하며 가사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랑슬랭 집안에서 일하게 된 이후에도 자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가사노동과 주말, 반나절만의 휴식, 사회와 단절된 생활은 자매를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특히 랑슬랭 부인은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자매를 트집 잡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다리미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자매를 폭행했고 이에 분노한 크리스틴이 딸 준비에브를 공격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레아도 언니를 따라 랑슬랭 부인에게 동일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여주인의 피부를 갖고 싶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더 깊은 내적 갈등과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랑슬랭 집안의 노동 조건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자매의 살인은 단순히 노동 착취에 대한 반발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매의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유성 편집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서로의 망상을 공유하며 인격 장애를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니 크리스틴은 사형, 동생 레아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생의 언니에게 이끌려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형량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의 사면으로 크리스틴의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으나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식음을 전폐한 끝에 1937년에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동생 레아는 8년형을 살고 모범수로서 출소한 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하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레아는 1984년에 사망했으나 2001년까지 살아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 영화 제작자가 요양원에서 레아로 추정되는 노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그 노인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얼굴 생김새는 레아와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파팽 자매 살인 사건은 잔혹성과 함께 강대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노동 착취와 계급 갈등, 고립된 인간의 심리가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매의 끔찍한 범행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비극적인 삶과 범행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